네, 함께 리포트 보셨는데 지금 보면은 지난해 전체 상속재산이 13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고액 상속이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어떤 뜻으로 해석될까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상속세 세수도 늘어나면서 상속 현상이 이제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그 고도 성장을 하면서 그 자수성가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세대가 어느 정도 은퇴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속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오면서부터 급격하게 상속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그 시대적 흐름상 앞으로도 이러한 그 상속 관련된 재산 가액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세대가 어떻게 세대 변화라고 할까 이런 것의 흐름에 있어서 마침 상속 관련된 내용이 부각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한국의 부자 4명 가운데 이제 3명 같은 경우는 상속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데 멀리 보면요.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빈부격차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이제 상속에 관해서 재산을 부여가 많이 된다, 상속세가 나온다, 그리고 축적을 할 수 있다라는 많은 것은 지금 뭐 전체 경제 구조보다도 상당 부분 이렇게 부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상당 부분이 부동산 중심으로 아직도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부동산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데는 그다지 큰 영향을 하지 않으면서도 부만 그대로 전이되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의 편중이 될 수도 있고 뭐 금수저로 가는 것 그런 어떤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걸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에서 처음에 서울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는 네. 몇 년을 모아서 뭐 집을 사겠다, 서울에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계획이 가능했었어요. 네네. 20, 30년 전에는. 지금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구조 자체가 너무나 부동산 편중으로 돼 있기도 하고 또 극복할 수 없을 정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자기가 동기를 갖기 위해서라도 이게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는 뭔가가 보여야 되는데 예. 그게 성취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상속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고착화되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경제 자체의 불안한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예. 경제의 어떤 뭐 윤활한 융통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안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앞서서 원장님께서 그 자수성가한 부모들 밑에서 이제 대물림하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어떤 두드러지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부의 대물림 그 수치가 이게 수치로 조사한 게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가 좀 더들어진다라는 조사가 있던데요. 이건 외국과 좀 다른 흐름을 보이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속하면은 보통 이제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의 집 한 채 정도를 물려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거의 내질 않아요. 네.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초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 금액이 큰 경우 예를 들어서 30억 이상 고액 상속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상속세를 좀 내게 되는 세법의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자수성가를 한 1세대 경영인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대기업을 형성한 그런 계층에 있어서는 이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상속세 금액이 또 큽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 과정에서 상당히 큰 세액이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러한 그 기업들이 30년 정도의 세대 단위로 해서 물려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한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을 물려주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외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상속 관련된 내용들을 세제를 통해서 상속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세가 상당히 그 강한 방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서 이 상속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또 예.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가 강한 방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감면받고 여기서 뭐 혜택받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내는 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0억 원 이하, 예를 들어서 이제 5억 원이라든가 10억 원이라든가 단위별로 이게 세액이 누진율로 좀 다른데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하인 경우에서는 10% 내외 정도로 상당히 낮은 상속세율을 갖고 있습니다만 점차 이것이 누진적으로 높아져서 30억 원을 넘어가면 50%라는 상당히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상속세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없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없다시피 하고요. 예. 최근에 2000년 이후에는 아시아의 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다양한 나라들이 상속세를 대부분 폐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나라이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1억 원에서 3억 원 또는 집 한 채 정도의 그런 수준에 있어서의 상속률은 사실 그렇게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상속 관련된 내용의 거의 98% 국민이 상속세를 거의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 2%의 그러한 그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에 예. 그 2%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상속세를 내는 계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우리나라 상속세와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개념들이 잘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상속세법과 관련해서 좀 뭐 개정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글쎄 이제 세제 전반의 어떤 개정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상속세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큰 실효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정도 뭐 상속세를 내야 될 정도의 부를 축적하신 분들은 상속을 시키질 않습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면 네. 다 살아생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증여를 한다든가 다른 분배 방식을 통해서 이미 네. 생전에 다 분배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네, 네. 그냥 고스란히 있는 채로 세금을 맞을 만큼으로 남겨주는 경우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2%도 오히려 안 되는 예. 현장에서 느꼈으니 2%도 세야 안 될 겁니다. 그야말로 재벌급이라고 볼 수 있는 데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뼈에 느낄 만한 피부에 와닿을 만한 상속세법을 바꿔야 되는데 상속세법 뭐지? 네. 변호사들 중에서 상속세법을 그렇게 크게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쓸 일이 없는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당장 들어서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을 네. 하다못해 뭐 세금을 다루는 분들에게 상의를 해도 그 전에 어떤 식으로는지 다 편법은 아니고 불법은 아니고 다 뺄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재테크처럼 알려주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의 분배라든가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이제 재벌들 중에서도 형사처벌까지 이뤘었던 경우도 많았습니까? 편법증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런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약해요. 네, 그래서 네. 곧 그런 걸 감수를 하고서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부를 대물림시키는 경우들도 또 많기 때문에 예. 이게 세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쉽게 될 문제는 아니죠. 그렇군요. 그 중견업 기업이나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세가 굉장히 또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매출액 100억 이상이라든가 자산 규모가 30억에서 100억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상속세를 피할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의 현장에서는 이것을 해외로 차라리 이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는 차라리 기업을 팔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기업을 물려주기가 어려운, 그리고 차라리 그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도 10년도 넘어와서 이러한 이 상속을 이제 편의를 제공해서 기업이 가급적이면 영속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상속세율이 50%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영권에 관련된 그 상속은 실질적으로 50%를 넘습니다. 네. 거의 60에서 70% 가까이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업의 상속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러한 상속에 있어서의 그러한 예외적인 적용을 하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그러한 세제 관련된 내용은 다소 우리 사회가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업 관련돼서는 거의 상속세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50% 이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부를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넘어서는 거, 기업 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겨주는 현상이 전 세계에서도 거의 유일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두드러진단 말씀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세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세율을 적용을 시키고 있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편법으로 빠져나가고 편법으로 빠져나가다가 불법으로 밝혀져도 처벌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식의 현상이 맞는 거냐. 그러니까 경영권이라는 거
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늘려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부는 그거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굳이 회사 자체를 넘겨주는 게 맞느냐. 예, 예. 그럼 2세대, 3세대까지도 계속해서 그 기업이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중소기업에서도 이거를 그냥 대물림 현상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에 관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있는 것이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의견도 굉장히 많죠.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그래서 그런 세법들은 사실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되는 입장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속이 두드러질 수 있는 어떤 세대가 됐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혼 남녀에게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남성은 경제적 문제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또 여성 응답자는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30살이 넘은 남녀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뭘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0살에서 44살 사이 미혼 남녀를 조사해봤더니 남녀의 이유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우선 남성은 돈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 비용 부담이 커서 등 10명 가운데 4명은 경제적 이유를 꼽았습니다. 기대치에 맞는 사람이나 이성 자체를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답변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을 해가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이런 관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성의 경우는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보다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결혼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못할 것 같아서 등 일이 우선순위란 응답도 많았습니다. 신경 쓸 것도 많아지면은 일하기도 힘들어지니까 아무래도 결혼 시기도 점점 늦어지고 늦어지다 보면은 좋은 사람을 더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일에 충실하고 싶어 결혼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도시에 살거나 취업 중인 여성일수록 높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네, 저 뭐 이준음 기자가 인터뷰를 잘한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생각이 저런 건지 지금 앞서서 보신 젊은 남자분의 인터뷰 내용도 보면 그래요. 집장만 하는데 부담이 좀 커서 결혼을 좀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남자들에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인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자는 어떻게 보면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혼수를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그건 상당히 과거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문제들도 서로 합의하에 얼마든지 풀어갈 수가 있는데 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질문들의 내용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기대 수준, 그러니까 내 배우자는 이 정도의 사람이 좀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 수준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자기 자립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는 건 분명한 현실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결혼을 선택을 한다라는 문화가 이제 우리 사회에 정착하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거 결혼했을 때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하는 비율은 다소 어느 정도 경제 현상이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결혼하는 사람의 수 자체도 감소하는 그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겹쳐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는 수가 적어지고 또 아이 낳는 수도 적어지고 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이죠. 네, 네. 그 경제적인 부담을 덜려면 아무래도 뭐 사회 활동을 좀 일찍 해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또 취업 연령도 높아졌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결혼을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변호사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봐도 결국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네. 꼭 돈이 없어서라는 의미의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예.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 자체 그 자체가 스펙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네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죄다 희생해야 되는 게 결혼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예. 뭐 단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는 세계 여행을 굉장히 다니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뭐 학위를 공부를 이만큼을 하고 싶다. 내지는 아니면 다른 경제적인
있는 뭐 여유를 가지고 나서 이러저런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것들 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게 예전에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별로. 예. 어차피 그냥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남자는 어떤 정도의 직장에 다니고 여자분들은 다르게 어떤 사회생활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결혼밖에 없었는데 예.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 거잖아요. 예, 예. 그러고 나서 막상 결혼을 해도 보니까 내가 포기했던 거에서 결혼이 그걸 만족을 못 시켜주니까 이혼으로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고 네. 그게 결혼 전에 남녀에게는 사실은 그게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 두 가지가요. 저는 하나는 문화적인 현상으로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 하나는 또 경제적인 현상으로 두 개가 다 겹쳐진 거죠. 네네. 그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 법조인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네. 이혼 전문을 변호사를 할 생각을 하지 마라. 결혼을 해야 이혼을 시킬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물론 지금은 많이들 하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사회가 그렇게 바뀔 거라는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지금 변호사업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정말 심각하다 싶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사실 봤을 때 인구 하나하나를 또 경제적으로 또 평가할 때 또 다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다 보면은 뭐 나중에 한 80년 후에는 한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까지 나오는데 경제 활동 인구 자체가 완전히 줄어들고 이런 상황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다 보면은 우리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예. 이제 경제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의 인구 비율도 줄어들고 또 경제 활동 그 가능 인구 자체의 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 규모에서의 활력이 좀 감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발생할 현상인데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은 가급적 결혼을 장려한다거나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는 그러한 정부 지원 정책을 이제 활용을 했다면 네. 사실 그러한 정책들이 장기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상당히 낮았고 네.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효과가 개선되는 것이 나타날 가능성도 사실 좀 작아요.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삶에 대한 문화적인 그러한 욕구들이 향상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 가족을 통해서 누리는 거와 또 내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비교가 또 분명해지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만 네. 삶을 통해서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사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식으로 사회가 어떻게 정책을 쓴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 사회가 개방된 형태의 사회로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인구를 통해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민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활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예, 개방성을 강화함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재정 지출이라든가 지원 정책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은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예.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뭐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아이를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뭐 셋째 날 때 뭐 50만 원을 지원한다 네네. 뭐 이런 얘기인데 아이 한 명을 양육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이 예, 예. 얼마가 되는데 낳을 때 50만 원 지원해 준다? 그러면 예. 사실 이걸 아이를 낳으라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정도고 네네. 지금 그 얘기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 고민입니다. 뭐냐면 그렇다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족이라는 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가족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양육을 하고 정부가 보조해 주는 현재의 체제인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사회적 양육이 되고 국가적 양육이 돼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든 뭐 하든지 간에 양육 문제, 아이를 낳는 것 때문에 내가 결혼을 망설이게 되고 아니면 삶을 망설이게 되는 일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야 미혼 여성들도 출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감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야 말씀하신 것처럼 80년 뒤에 나라가 없어질 걱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 그런 식의 모델이 갖춰져 있는 곳들이 이미 있습니다. 저출산 국가들. 서구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아이가 결혼을 안 했어도 미혼을 낳아서 아이를 낳더라도 아이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네, 네. 이런 문제를 제도적인 시스템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예. 말씀드렸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또 동양적 사고 방식으로서 예. 가족이란 테두리를 그렇다고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옮겨갈지는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네. 가족을 유지하되 가족이 아니더라도 아이는 잘 자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전이하는 것들을 차분차분 계획해야 될 때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미혼 남녀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장 부담인 게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회사를 출근하려면 힘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앞서서도 이제 가족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지만 그런 기업 문화들도 좀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렇게 가족들을 뭐랄까 양육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떤 점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기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이제 출산 관련된 그리고 유아 관련된 휴직 관련된 제도 네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지켜질수록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기업과 근로자들이 모두 같이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세금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세금 관련된 제도 중에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현재 이제 세액공제로 아까 50만 원 해줬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가구원의 수, 예를 들어서 아이가 2명이고 부부가 있다면 4인 가족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소득을 번다고 하면 이 한 사람의 소득을 나누기를 4를 해가지고 예. 그 네 사람에 대해서 개별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많아질수록 이 일반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그 가구원의 소득세가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 가구 안에 어느 정도의 세대원이 들어가느냐를 가지고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도 검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실질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온 것이죠. 네네. 이런 것들은 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나서야 될 문제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70대 노숙자가 현금 2억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분실했다가 되찾은 소동이 있었는데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이제 뭐 가방에 5만 원짜리 5뭉치로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네. 이걸 뭐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갔다가 분실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예. 이 경찰이 거의 뭐 주변을 CCTV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전 구역을 했었는데 다행히 찾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노숙을 하시는 70대 어른이 왜 이 돈을 가지고 그러게요. 있었으면 그게 왜 가장 이거를 의아하죠. 현금으로 인출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잘 못하고 계신다고 네. 합니다.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 사실 진짜로 궁금해요. 2억 5천만 원에 되는 현금 다발을 가지고 노숙 생활을 했다라는 부분. 간혹 이런 소식 좀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뭐 2011년 경에도 뭐 1,000만 원 가량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거 찾고 난 뒤에는 또 그분이 같은 분이 한 번 또 지갑을 분실을 당했는데 이제 예. 지갑에 19억 원이 들어 있어가지고 정말로 전체 알고 보니 재산 규모가 50억 원 정도 되는 자산가였던 일이 드러나서 네네. 아니 돈 50억 있는 사람이 왜 그러게요. 노숙을 하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뭐 화제가 됐었던 일이 있었죠. 네네. 이게 보면 저는 궁금한 게 이 노숙자분들이 약간 뭐랄까요. 그 돈을 이번에 좀 찾아 주었다고는 하는데 그분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그래서 들어요. 지금 경찰에서도 이번에 2억 5천원을 사주신 분에게도 임시적으로 거처를 마련을 하고 네. 입금을 해서 계좌를 하나 만들어라. 이걸 위험하다. 왜냐하면 뉴스까지 나오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관심을 좋지 않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혹시라도 또 범죄가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을 범죄에 것 대해서 본인의 같아서요. 신변에까지도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렇게 권유를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잖아요. 이게 네. 어르신이 만약에 안 갖고 있다가 이거를 뺏을 수도 없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만약에 정말로 침해가 심각한 정도라면 이제 어떤 우리 이제 심신 장애 이런 것들을 그 국가적 차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대리하는 게 검사가 그걸 대리할 수 있도록 예.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좀 잘 판단을 하셔서 진짜 판단 능력이 좀 없으신 분 같으면 그렇게 법적 도움을 주시는 게 맞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근데 네. 지금 그 법적 도움 자체도 스스로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스스로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될 때 검사가 대리인이 돼서 국가를 대리해서 그 사람을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 또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